자,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가 첼시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토트넘이 홈에서 맞붙었던 지난 가을 대결에서는 그야말로 완승을 거뒀었는데 이번에는 첼시가 굉장히 아주 승리가 갈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승리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첫 2연패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끔찍한 분위기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키워드는 아무래도 골키퍼라고 봐야겠죠. 네, 골키퍼라고 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케파입니다. 올 시즌에 계속 주전으로 뛰었던 케파가 오늘 드디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주중에 있었던 이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정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걸로 뜨거웠죠. 케파 선수가 사리 감독이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좀 향해하는 과정. 물론 공식적으로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누구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고, 케파 선수는 온라인에서건 오프라인에서건 거의 대차게 까이면서 결국에 약간 팀 입장에서는 이걸 징계해야 되나 싶은 어떤 조심스러운 징계이긴 했어요. 1주 주급 감봉 한 주급이 2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하죠. 그 돈을 첼시 재단에 기부하는 걸로 일단 일단락이 됐는데, 어쨌든 오늘 케파의 선발 출전 여부가 굉장히 관심 모았습니다. 결론은 케파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오늘 벤치로 밀렸고, 케파에 밀려서 리그에 한 경기도 뛰지 못했던 한국 나이 39살의 노장 골키퍼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카바에로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와서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무실점을 지켜냈고, 또 중요한 상황에서 아주 틀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케파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그 시합을 했습니다. 어쨌든 카바에로가 모처럼 나와서 무실점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에 첼시 입장에서는 카바에로 카드가 앞으로도 계속 좀 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물론 골키퍼 역대 최고의 기정료로 영입을 한 케파를 계속 벤치에 썩혀줄 수는 없는 노릇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카바에로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그리고 승리로 연결이 된 것은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골키퍼가 바뀐 것이 첼시가 승리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카라바오컵 같은 경우에도 케파의 그 항명 파동 때문에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 첼시의 경기력이 많이 살아나고 있었어요. 중원에서의 저항력도 그렇고, 특히 이 조르지뉴가 좀 더 보호를 받는 느낌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볼을 돌리는 과정도 좀 원활해졌고요. 캉테와 코바치치가 조르지뉴를 보호해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앞쪽으로 전개도 굉장히 많이 좀 도와주면서 전체적인 첼시의 볼의 흐름이 많이 좀 매끄러웠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잘 어우러지면서 또 페드로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솔로골이 나왔죠. 그 덕분에 첼시가 앞서갈 수 있었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뭐니 해도 토트넘의 자멸입니다. 시간상으로 후반전 40분 정도 됐었죠. 토트넘의 오른쪽 풀백인 트리피어 선수의 말도 안 되는 실수로 토트넘이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빼고 루카스 모라를 투입을 하면서 막판에 정말 동점골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토트넘이었는데, 물론 이 요리스 골키퍼와 호흡이 안 맞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볼을 잡는 동작 자체도 그렇고요. 이걸 바깥쪽으로 빼든지 아니면 동료에게 확실히 연결을 해주는 방향을 택했어야 되는데 골키퍼 쪽을 받고, 그러면서도 요리스 골키퍼가 나오는 어떤 동선을 잘 파악을 못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이런 최고 수준 레벨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런 실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골키퍼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주된 그런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연패, 그리고 케인의 복귀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활약이 없어진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뽕의 관점이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난 팩트를 봅시다. 케인이 오고 나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사라졌습니다. 케인의 토트넘 내에서 입지는 언터처블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언터처블의 입지는 이해할 만한 구석이 분명히 있고요. 심지어 지난 버닝전에서도 팀은 졌지만 케인 선수를 골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돌아오면서 정말 한껏 달아올라 있던 손흥민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 토트넘. 그러니까 지금 델레 알리가 빠져있는 상황이고 에릭센도 약간 침체에 빠져있는 그런 처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케인 위주로 다시 전술을 재구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팀의 연승 가도를 이끌었던, 본인 스스로도 4경기 연속골을 뽑아냈었던 손흥민의 활약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방에 나와 있을 때보다 오히려 2선에 있을 때
좀 더 움직이는 범위는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왼쪽 윙어로 기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반대쪽 윙어인 라멜라와 달리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중앙에서도 볼을 많이 잡았고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해서도 볼 터치를 많이 했었고요. 이 경기 히트맵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라멜라보다 훨씬 더 횡쪽으로 광범위하게 움직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전에서의 터치도도 많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래도 해리 케인이 전방에 올라가 있고 손흥민 선수가 뒤쪽에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비수들하고 좀 부딪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슈팅기를 많이 잡지 못했고 번리전에서 손흥민과 이 케인을 투톱으로 세우고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앞쪽에 세워놨던 그런 포체티노 감독의 선택이 번리가 수비 라인을 낮춰서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더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첼시전에서는 조금 반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첼시가 그렇게 번리만큼 라인을 깊숙하게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 2선에 배치가 됐던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가 없었던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볼을 잡았을 때 이미 첼시 선수들에게 둘러싸이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어떤 슈팅 과정까지 가는 그런 길이 쉽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반면에 해리 케인도 복귀 이후로 그렇게 움직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번리전에서 골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은 워낙에 뭐 본인이 해결하려는 성향이 많은 선수인 것에 반해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 공간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의 어떤 미스매치, 이 두 선수를 기용하는 방식에 대한 해법을 포체티노 감독이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오늘 토트넘 유효슈팅이 연기였습니다. 유효슈팅이 빵기였어요. 손흥민과 토트넘 에릭센이 선발로 출전하는 토트넘인데 그러니까 첼시와의 경기에서 지난 홈경기 때는 정말 압도적인 전반전을 통해서 아주 편안하게 승리를 했던 토트넘이었는데요. 오히려 그때 첼시가 더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 토트넘도 원정에서의 패배가 첼시가 어떤 나락으로 떨어져 시발점이 됐을 만큼 굉장히 공략을 잘 했었던 토트넘이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첼시가 도전자의 처지로 나와서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고 그러면서 최후방과 미드필드 사이 공간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수비 라인을 펼친 것이 토트넘의 강점을 공세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문제, 물론 손흥민과 케인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워낙 볼투입 자체가 잘 안 됐어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양쪽 풀백의 무능력입니다. 뭐 측면 쪽에서 로즈라든가 혹은 뭐 데이비스, 또 트리피어. 트리피어가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좋지 않습니다. 일단 크로스 질 자체가 좋지는 않고요. 뭐 크로스뿐만 아니라 측면에서 오버래핑을 많이 올라와서 중앙에 밀집해 있는 수비진들을 좀 더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되지 못하면서 토트넘 공격에 일단 양쪽 측면에서의 활로가 많이 막혔었고요. 기본적으로 그 라멜라나 손흥민 역시도 터치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중앙 쪽을 들어오는 걸 선호하는 그런 윙어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측면 쪽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어려움이 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빨리 델레알리가 돌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소코 그리고 윙크스 이 조합이 나왔는데 이 조합이 사실 빌드업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여를 좀 더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그런 부분도 그렇게 수월하진 않았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전방에 나와 있는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막판에 나왔던 수비진의 정말 어이없는 실수. 아니 어떻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지 이 진짜 뭐 어떤 욕을 먹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만큼 트리피어 선수가 아주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트리피어에게는 이 경기 이후로 트라우마가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나왔고 어쨌든 그걸로 경기는 사실상 끝이 났죠. 토트넘이 이렇게 되면서 그 선두 리버풀과의 승점차가 9점이 됐습니다. 토트넘은 이제 우승이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민망한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도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첼시가 다 이겼어요. 또 많은 골을 넣고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이제 3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위로 가는 어떤 1, 2위와의 격차는 이제는 뭐 넘사벽이 된 것 같고요. 맨유, 아스날, 첼시와의 4위 싸움이 화두가 되는 그런 팀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토트넘의 문제는 이제 아스날, 그리고 맨시티 원정, 또 안필드 원정이 모두 남아있어요.
아주 끔찍한 일정입니다. 게다가 좀 챔피언스리그 도르트문트 남아있고 이제 일정이 빡빡한 상황에서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최소한 번리 첼시 두 경기 중에서 번리전 정도는 잡았어야 되는데 그 경기를 잃어버렸고, 첼시전을 앞두고 포체티노 감독도 얘기했죠. 자, 번리전 같은 경기는 경기를 잘하고 못하고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였는데 토트넘이 우승하려면 앞으로 5년 10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합이었다는 식으로 아주 낭패감에 젖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리그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토너먼트 경기는 일단 처음부터 결승전까지 경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임팩트를 줘서 시합을 치러내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는 반면에, 리그는 특히 프리미어리그 경우에 한 시즌 38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발생을 하건 아니면 어떤 선수가 컨디션 안좋에 빠지건 경기력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또 아무리 안 좋을 때에도 질 경기 비기고 빌 경기 이기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꾸역꾸역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사실 토트넘의 위기 신호는 이미 왔었죠. 케인과 알리가 빠지면서 그런 위기 신호가 왔는데, 정말 초인적인 손흥민 선수의 정말 기대 이상의 활약으로 꾸역꾸역 끌고 왔었는데, 이게 지금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케인이 오면서 꾸역꾸역이라도 잘 버텨왔던 팀의 변화를 준 것이 공교롭게도 양쪽 측면 풀백과 중원에서의 어떤 기동력이 저하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지금 연패 늪에 빠졌고요. 좀 축구라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리 감독이 맨시티에게 6대0으로 대패를 하면서 사실상 워킹데드였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좀비 같은 인생으로 불릴 만큼 위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말 뭐 케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긴 했지만 그게 첼시에게 좀 역효과, 긍정적인 역효과를 준 것 같아요. 모두가 케파를 욕하고 모두가 사리 감독을 동정하면서 지지표를 던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 팀 내부에 뭐 태업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태를 통해서 어쨌든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힘을 집결시킬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고요. 그게 카라바오컵 결승전 맨시티전에서의 케파의 삽질을 통해서 어떤 내부 응집력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이번 토트넘전까지 승리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의 내림세와 첼시의 오름세가 절묘하게 교차가 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고요. 아무튼 이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이제 알리와 또 다이어가 빠진 상황에서 정말 교체 카드가 없거든요. 뭐 이번에도 뭐 요렌테, 로즈, 뭐 모우라 이런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상대가 다 예측 가능하고, 기존에 뛰던 선수들의 어떤 소폭의 변화를 주는 정도의 교체이지 허를 찌를 수 있는 교체 카드가 좀 없습니다. 선수층 뎁스가 굉장히 얕기 때문에 이런 긴 시즌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어떤 전력의 한계가 드러난 면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손흥민 선수도 정말 체력적으로 거의 좀 고갈 상태에 와 있는 상황에서 또 본인이 활개를 펼칠 수 있었던 그런 원톱 위치에서 내려와서 지금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난제에 부딪혔고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중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뭐 지금 상황, 또 포체티노 감독 최근 인터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토트넘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올 시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맨유가 계속 포체티노 감독 구애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또 맨유 대승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솔샤르가 감독으로 갈 수가 있어서 포체티노가 맨유로 갈지 여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근데 엘클라시코에서 또 레알이 발렸죠. 레알 마드리드 가려나? 포체티노 감독 입장에서 정말 선수층 두꺼운 곳에 가서 원 없이 자기 하고 싶은 축구를 시즌 내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올 시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울러 손흥민 선수 역시도 토트넘에서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최근의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케파 벤치, 손흥민 선발. 오늘 시합은 이렇게 토트넘의 0대2 패배, 첼시의 2대0 주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초를 던져준 그런 시합이었습니다.